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 위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2. 백령 앞바다 꽝, 중 어선 100척 아비규환 3. 한국에서 K2 훈련받은 폴란드 장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이 시작되면 대만 국민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도 사상 최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 자신들의 최대 경쟁자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들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리고 대만의 라이벌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훨씬 뒤처진다는 분석을 통해 대만이 사회적, 과학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예상과는 달리 대만 경제와 TSMC의 현실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지배하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모두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차례로 삼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지만 대만에 충성을 보인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을 뒤로하고 삼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한국 견제 주장은 외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기술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의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방역과 의료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전 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 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 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 위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 위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 전 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 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3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 세계 초일류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못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려던 한국 기업들이 즐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모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석유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몸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펀치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1300조 원으로 사무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에 공개된 네옴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6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통수치려다 역관광 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의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국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깨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척들을 제거하며 피해 숙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탈 많은 왕세자에 오른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12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 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깔아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해 인근 사막에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옴시티 안에 해상산업단지 옥사공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온화한 기후,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1300조 예산, 인구 900만 명이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마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정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몰염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십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리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밉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입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의 차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될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친한파로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넘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좌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할 수 없는 장소다 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웃음만 칠 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 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 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데에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리는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몰염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화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화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옴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1300메가와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 된 밥에 화웨이 뿌리기라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 있는 회방 작전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 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의 제2위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K건설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관 기관들은 제2위 중동 건설 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기간이라는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태양광, 설비, 인프라 등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과거 모래사막에서 벌어온 외화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가 다시 한번 구군을 걸고 도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르웨이의 실수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판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가세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 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EA4 전차를 대체하는 P9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억 크론에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ENO CJ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CJ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P9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 보급 시스템이나 교육 훈련 면에서 KENO보다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ENO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ENO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ENO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T 대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T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N5 전차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N5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N5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헬기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N5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앞서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대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터부터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을 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내키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토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 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의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봐왔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신원 미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에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마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1000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파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 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쥔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 간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